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탄핵 정국 또 촛불 광장을 거치면서 돌직구 발언 또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판단과 행동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정치인이죠. 대선 경선 이후에는 성남시장으로 돌아갔는데 최근엔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입니다.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아서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거의 예능인 같으세요? 이미지가 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또 알아봐 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으셔서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리의 시민들도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뉴스 시간에 비추인 시장님의 얼굴은 기억을 하지만 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선뜻 다가가게 되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능 프로에서 비추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다가가고 싶어지는 네.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정치인들도 이제 평범한 일상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마치 특별한 존재,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사는 국민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에 불과하다. 저 사람도 잠옷 입고 집에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는구나. 그렇죠. 주말은 집에서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는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몇 편 좀 봤습니다만 부인하고 아주 금슬이 좋으시더라고요. 서로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많이 양보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많이 당하는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요. 당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감옥도 갔다 온 일이 있고 수배도 되기도 하고 뭐 집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뭐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세가 되지요. 걱정을 많이 끼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부인의 입장과 주장은 또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자기가 열세라고.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 프로그램 평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만난 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하셨다고요? 이제 4일 정도 됐고요. 이제 보자마자 사실은 반드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왜요? 왜?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좀 독특하긴 한데요. 제가 일정 기간 내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결혼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8월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거 재밌네요. 8월 한 달 가운데 만나는 사람. 네. 그런데 제가 8월에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 제 아내가 세 번째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자라고 결심하고서는 계속 무슨 소개팅, 맞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렇죠. 5번 만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예. 그래서 소개를 받은 거죠.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보는 순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뭐 때문에요? 글쎄 뭐 젊은 때니까 좀 예쁘기도 했지만 뭐라 그럴까 품성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편했어요. 예. 처음 보는 그야말로 미혼의 아가씨이긴 하지만 보는 순간에 참 편안하게 느꼈고요.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순식간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네. 부인께서는 어땠대요? 처음 만나고서. 좀 황당했다고 그러네요. 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청혼하고 그러니까 청혼도 좀 요즘처럼 우아하게 한 게 아니라 오색약속 놀러 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거절당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럴만 했겠죠. 그러다 결국은 뭐 계속 대시하고 특히 제가 일기장 주고 제 인생 전부다 뭐 이렇게 험하게 살았던 과거도 보여주고 했더니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생일대 도박을 한 건데 이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8월에 결혼해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하고 했을 때가 그러면 몇 살 때 뭘 하고 있었을 때죠? 제가 91년이죠. 그러니까 89년에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인권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했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막 일을 시작한 시점.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라기보다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27살에 개업했으니까 그게 뭐 변호사 일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래서 30 넘기기 전에 결혼하자 이 마음 먹어서 이제 28에 만나서 29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이라도 해야 인간이 된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존중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사회운동, 뭐 빈민운동 이런 활동도 있으나 또 가정을 꾸려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게 되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혼인 상태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특히 사회운동 또 노동운동 이런 지원 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의 뭐 집에 들어가는 일 없이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절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그래서 좀 안정적 삶을 강제당해야 되겠다. 부모님 말씀 중에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이 말을 제가 새기고 있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일기장을 주었다. 그 일기장은 언제부터 썼던 일기장입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제 진학을 못했죠. 초등학교 마친 직후부터 제가 소위 공장 생활을 했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일기를 쓰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하루하루를 좀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채찍질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뭐 일이 끝나고 또는 학원을 갔다 오거나 독서실을 갔다 와서 자기 직전에 꼭 일기를 썼는데 하루를 돌아보고 다시 또 다짐하고 힘든 시기를 제가 일기를 쓰면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참혹한 삶이었는데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보통은 다 싫어지죠.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아픈 과거에 대한 기록들이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이제 내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살려면 일단은 이해해야 되고. 예. 두 번째로 앞으로도 그런 삶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점을 인정해 주면 가능할 텐데 지금처럼 그냥 껍데기만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 사람한테 선택받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가난한 변호사, 그것도 장애인, 또 어쩌면 정권 뭐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우니까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 있고 그걸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하듯이 내 인생이다. 인생 한번 봐주라고 보냈는데 그걸 실제로 읽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걸 승낙했다고. 네. 도박을 했는데 매우 승률이 낮은 도박이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몇 살 때부터 쓴 일기냐라고 물어볼 때부터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도 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공장을 다녀야만 했고 중학교 그 어린 시절에 몇 살 때 처음 공장을 다닌 거죠? 제가 63년생인데 76년 졸업하자마자 4월 정도부터 공장을 다녔습니다. 14살, 13살 때? 만으로 하면 12살. 예. 어떤 공장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갔던 공장이 이제 이 납땜을 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연탄불에 납을 올려놓고 납이 펄펄 끓으면 김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염산에 먹거리 독을 찍어서 납땜을 했죠. 이렇게. 전부 위험한 물건 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유해 물질 투성이고. 제 안에 납이 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그 고무공장. 고무공장에서는 좀 크게 다쳐서 손이 이렇게 상처가 났죠. 여기 고무가루가 아직 들어있어요. 손톱에. 또 함석공장, 냉장고 공장을 다니면서 많이 찢어졌고
제가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공을 일했는데 네. 그때 팔을 다쳐서 장애인이 됐죠, 제가. 한쪽 발이 안 구부러진다면서요? 이렇게밖에 안 움직입니다. 네. 비틀어졌죠. 그러네요. 딱 완전히 삐뚤어진 게 보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공장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또 후각을 잃었죠. 그래서 이 당시는 뭐 산업보건이라는 게 워낙 엉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몸이 많이 망가졌고. 지금도 그럼 냄새를 못 맡으세요? 한 60% 가까이 후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냄새도 못 맡으니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과거, 힘든 과정들이 그때 당시엔 괴로웠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일종의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의지 또는 뭐 용기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또 이런 점들도 좀 잘 봐주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뭐 아주 솔직한 고백하신 것처럼 그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네.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해야지였을 네.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또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네.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으셔서 대학을 가시게 됐겠죠? 당시에 이 80년대 이제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이제 그때 본고사가 폐지됐죠.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각 대학들이 학력고사 우수자를 등록금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주어가면서 네. 유치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기억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81학번부터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82학번으로 돈을 받고 대학을 갔죠. 네.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제가 월급을 약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6만 원 좀 넘게. 공장 다니면서? 네, 월급을. 제가 대학에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으니까 이야. 엄청난 그 신분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네,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나도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사실은 이제 광주 5.18이라고 하는 그 참상을 실상을 제가 보게 됐죠. 근데 그냥 내 인생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이었다면 제가 별로 제 인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같이 가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제 입으로 몇 년간 그들을 욕했거든요. 폭도로. 뭐 당시는 모든 언론들이 폭도라고 했으니까. 폭도라고 했고 사진은 그런 걸 보여줬고 예. 공식 발표가 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 입으로도 예를 들면 세뇌된 정보에 따라서 뭐 폭도를 비난하고 했었죠. 몇 년간 그랬던 거를 제가 실상을 보고 나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또 그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의식화라고 하는 그렇죠. 계기가 됐죠. 제가 살아온 삶은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못 하고 살았는데 신분 상승. 네, 오로지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예. 나만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다치고 이러면서도 보상도 못 받고 공장에서 끊임없이 폭행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예. 소위 의식화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결국은 제가 그 때문에 특히 당시가 군사 정권의 그 후예들 또는 군사 정권 자체였으니까 제가 거기에 임용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판검사를 제가 안 했죠.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은 판검사 할 만한 성적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포기했죠. 포기하고 바로 변호사로. 근데 27살 때 제가 개업을 했는데 그 소위 변호사 영업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야, 내 객기로 괜히 이랬구나. 아니 좀 그럴듯한 로펌 같은데 아니면 뭐 좀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한 명하고 둘이서 그냥 개업했습니다. 개업했는데 처음 개업한 장소부터가 성남입니까? 성남이었어요. 예. 저는
일부러 지역으로 가자라고 결정했죠. 어린 시절 공장 생활 하셨던 곳도 성남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간 것이죠. 예. 뭐 그때 당시 80년대는 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격변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되돌아가겠다. 뭐 지금 생각하면 현장으로 예. 내가 있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부터 바꾸고 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성남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공장에 같이 다니는 동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출세했네, 변호사로 해서 나타났네 이거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같이 다니던 사람들인데 저를 이제 소위 노동 운동가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만날 일이 없죠. 근데 노동 운동가 이런 입장에서 만나니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제명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방법을 알려줬죠. 뭐라고요? 제 이름을 호칭을 알려줬습니다. 이변이라고. 이변. 이재명 변호사를 줄여서 그냥 이변이라고 불러라. 서로 편하게.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이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80년대 그 시기에 대학에 와서 사회에 눈 뜨고 네. 일종의 의식화가 되고 법조인의 길을 가자. 그러나 나의 출세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노동 인권 변호사 나의 전문성을 즉 법조 전문성을 그들을 위해 함께하는 그런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업하면서부터 성남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그냥 사회운동가면 사회운동가지 왜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는 그랬거든요.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치 집단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되고 충성맹세하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돼서 권력을 획득하면 그 충성맹세했던 정치체제 지도자에게 보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보니까 그 자체가 부정부패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그랬죠. 구태의연한 이른바 계보 정치, 보수 정치, 불법 자금 다 그거죠. 당시에는 뭐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니었으니까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건 뭐 윤리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성공하면은 도둑놈 되는 거고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것이어서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운동을 좀 격렬하게 좀 과하게 했고 정치 집단하고도 부딪히고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 구속된 일도 있는데요. 이제 부정부패 폭로하다가 소위 파크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그거를 폭로해서 제가 명예훼손,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역 사회에 되돌아와서 하나의 지역을 작은 단위를 맡아서 여기를 고쳐 나감으로써 세상이 좀 바뀌게 되길 바랬는데 뭔가 다른 큰 구조를 위해서 이 작은 정의를 만약 포기해야 된다면 이 지역에서 십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토대가 바뀌지 않고 상층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쭉 밀어붙였다가 결국 구속까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시립의료원, 공공의료 운동이라고 하는 걸 또 시작하게 됐는데 시립병원 하나 만들자. 병원은 없고 병원은 필요하고. 성남시립병원. 그렇습니다. 네. 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막 이래서 비슷한 겁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기존의 대형 병원이 철수를 해버렸고, 그러나 시민들은 병원이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 필요한 걸 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 지어달라. 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또 구속되게 된 거예요. 왜요? 의회에 주민 발의 조례를 냈는데
그 날치기로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청에 있던 시민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 대표니까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에 이제 대표 이런 걸 또 수배가 됐죠. 그때 제가 결론을 낸 게 감시 견제 활동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직접 손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노무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정당개혁,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걸 한 때였죠.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 당원 수가 많으면 후보가 될 수 있고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러던 네. 시절. 그리고 선거 비용도 더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 되돌려주기까지 하니까 선거 공영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을 들이지 않고 충성 맹세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직접 하자. 성남시장이 돼서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직접 짓자 이런 결의를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이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2006년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2010년에 당선이 돼서 2013년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곧 완공됩니다. 예, 결국은 공공의료 활동을 하다가 시민운동의 한계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던 정치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인데 기존 정치권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시민운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 시민들 수십만 명이 원하는 일조차도 시의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날치기로 폐기가 되더라고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권력을 얻는 과정 또 행사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뭐 도덕적이면 피할 길이 이유가 없다. 네. 그런 결론 때문에 결국은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래 모든 일은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어쩌다 보니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별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라고 한 것 치고는 네. 굉장히 빨리 그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통령 도전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성남시라고 하는 작은 기초단체 이거를 좀 깔끔하게 공정하게 또 시민을 위한 정부로 만드는 그 정도 목표를 이루는 게 거의 필생의 목표였는데 네, 그리고 한 7년 동안 잘 해오신 거예요, 지금. 예. 재선하면서 열심히 정말 총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시정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하면 참거나 수긍하지 않고 돌파했던 거죠. 가서 싸웠죠. 네, 싸웠죠. 특히 이제 중앙 정치 권력과 많이 싸웠습니다. 뭐 광화문에서 농성도 하시고 막 농성도 했고 제가 취임한 일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그 중에서 무려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 감사, 수사,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성남시가? 네. 4일 중에 3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관철해냈고, 또 그러니까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국민들도 알게 되면서 일부 국민들께서 저희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직책을 얻으려고 뭘 해본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시민운동도 선택했고, 판검사보다는 인권 변호사를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을 해서 유용하게 잘 썼는데, 어느 날 기초단체장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그런 요구를 국민들 일부께서 하시게 된 거죠. 저 대통령 후보 시키면 재밌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꽤 상당수의 국민들의 기대를 받게 됐는데 참 과분하지요.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합니다. 좀 새로운 길로 온 것 같아요.